자, 갑니다. 살인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살인과 살림은 구분할 수 있죠. 오케이? 과거 시험을 또 중앙에 전개 진출한 사람을 뭐라 본다고? 살인, 숲을 이루었다. 그의 스승들이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왔다? 살림. 됐어요. 자, 제일 먼저 볼게요. 살인의 계보 볼게요.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정몽주 외에는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스승이었던 이색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죠. 김숙자, 김종직은 두 개를 묶고 부자지간이에요. 김종직과 김숙자는 부자지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김일손. 김종직과 김일손의 별표.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인사들입니다. 사제지간이죠. 김갱필. 김갱필도 잘 나오는 인사입니다. 김갱필. 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필은 평안도 희천 사람인데요. 조광조가 고향이 평안도 희천 사람인데 김경필이 무오사업 때 유배가 온 곳이 조광조 고향이었어요. 그 조광조가 김경필의 제자가 됩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가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덕.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연적, 그 다음에 성홈, 그 다음에 이이, 그 다음에 이항, 그 다음에 남명조식. 이게 일명 살인의 계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째로 그림을 그려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법원집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통째로 그래프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드래그에다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대 상황 옳은 거 보면 살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장갑니다. 시기 성종 전후 시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김종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직이 세조 즉위 시기에 과거 패스합니다. 그리고 낙향합니다. 그리고 성종 시기에 김종직이 다시 간직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성종은 몇 세기 인물이죠? 그렇지,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기가 성종 말기, 15세기 말 김종직으로부터 나타나기 시기다 보시면 돼요. 기원, 고려에 절을 지킨 정몽주, 길재 등이 후학을 양성,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력 기반, 고려 말 향리로, 과거의 군공으로 신분이 상승한 지방의 중소지주층, 향천사에서 유향소, 서원, 향약 등을 통해서 지배세를 구축하였다. 이쪽 봐, 유향소는 주로 제지사족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이 유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 마찬가지로 다 제지사족들이죠. 향약도 마찬가지로 다 제지사족들이 다 지배했던, 지방에 이런 것들을 지배했던 시대. 자, 형성, 김종직에 이르러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기호지방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학풍, 경학을 중시했다. 즉, 유교 경전을 되게 중시했다. 왕도정치를 추구했다. 도덕과 의리, 명분, 학술 연구, 즉 왕이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정치. 앙도정치의 반대말도 알아야 되겠죠? 응? 네, 패도정치. 왕이 도덕적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패도정치란 이거죠. 왕이 잘못하면 왕 바꿔야 된다. 체인지해야 된다. 체인지 가능하다. 체인지를 인정하는 것들. 패도.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게 패도정치. 이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훈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훈구 세력들이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게 패도정치죠. 정도전이 주장하는 게 패도정치죠. 왜?
고려 마지막 왕을 제거하고 본인들이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그걸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패도정치.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누가? 사림들이. 사림들 뭐야? 아까 잠깐 언급됐죠. 국가에는 무슨 법이 있어야 한다? 중심법인 경국대전이 있어야 되고, 지방에 사림들이 뭐가 있어야 한다? 향약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면 두 개의 수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성리학이 학문을 배경했다. 오로지 성리학만이 학문이다 보고 있다. 군사 기술학을 천시했다. 15세기가 정반대지. 15세기는 군사하고 기술학이 되게 발달하죠. 16세기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방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기술학이 천시했다는 얘기는 뭘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가로 열고. 그죠. 경물치지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과학이 발달될 수가 없는 거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경물치지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고, 15세기에 나와야 되는 단어이고 16세기에 나오면 안 되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당군보다 기자를 되게 중시했다. 별표 비읍번에. 당군보다는 기자를 되게 중시했다. 그래서 기자실기라든가 기자지라든가 율곡 2의 책들이 기자에 대한 얘기들이 막 전달되기 시작하죠. 즉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주나라 했던 기자가 우리나라의 당군조선 이후에 통치자가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16세기 사림들은 기자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고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화 사상이다. 소중화 사상이 남아있더라. 우린 작은 중국, 아이러브 차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학과 보학을 되게 숭상했다. 예학, A 범절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김장생의 생각이에요. 예학. 이런 책들을 통해서 되게 예법을 되게 중시하더라. 보학. 족보를 학문으로 발전시키더라. 이걸 보학이라고 그럽니다. 되게 특이한 나라죠. 자기 집 가문의 족보를 줄줄줄 외워야 된다는 생각. 보학. 자, 페이지 넘겨요. 373페이지. 본격 진출. 성종 때 김종직 중용을 계기로 진출. 3사에서 주로 언론과 문한을 담당하였다. 사림 등용, 목적, 훈구 세력 견제와 문물의 정비를 해서 등용되기 시작했다. 사하와 붕당의 정치 보겠습니다. 사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림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하가 등장하죠. 자, 선비사자, 재앙하자. 선비들이 싸워서 하를 당했다. 서로 다쳤다. 사하라고 합니다, 한자로. 자, 15세기 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건국가 올 때는 공을 세웠던 사람은 훈구 세력으로 했죠. 훈구 세력들. 자, 16세기 누가 지배되죠? 사림이 지배하죠. 즉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난 다음에 낙향했던 세력들이 다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한 세력들이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훈구 세력들, 서울의 세력들과 지방에서 막 올라온 세력들 간에 한방 붙어야 된다고.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봐.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학교에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제한적이에요. 인원을 딱 정해놨잖아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같은 직렬 내에서 되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같은 한 강의실 내에서 서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거예요. 저 사람을 내덜쳐야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직렬이 같다면. 또 여러 명이 동일한 지방직, 동일한 국가직에 지원한다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지방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에 싸우는 거예요. 대략 몇 년 싸울 것 같아요?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의 특징입니다. 이해 가셨죠? 사하. 자, 보겠습니다. 무오사부터 갑니다. 갑자사 갑니다. 기묘, 을묘사. 악을져서 외워도 됩니다. 먼저 이건 기본적으로 무갑기을,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싸우는 것 방금 얘기했습니다. 훈구하고 사림이 자리가 한정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 근데 그 선비들이 할을 입었다. 누군가는 다쳤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다는 거예요. 무오사가 갑니다. 같은 말로 필화 사건이라 불러요. 필은 부필자야. 글을 써서 그 당사자와 일부 관련된 자들이 할을 입었다. 필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김종직. 여기 있습니다. 세조 때 처음 나왔다가 낙향했다가 다시 성종 때 다시 간직이 복귀돼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조선 최초의 살인이에요. 김종직이 첫 등장이 김종직인 거예요. 자,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일손은 춘추관의 학자입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게 수제이기도 합니다. 춘추관의 제자로서 사초를 담당하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일종의 사관이었죠.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었죠. 자, 김종직이 쓴 이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직은 사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라이벌보다는 그 권력자였던 유자관 같은 인물들이 자신들의 행실에 대해서 역사 기록에 되게 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관을 찾아갑니다. 김일손에게.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홍구했던 유자관 같은 세력들이. 이때 김일손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역사관 어떻게?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겠다. 이게 일종의 춘추필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김종직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배워요. 너희들이 그냥 간직이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거부하게 됩니다. 도저히 말을 안 따라주니까 이 사람들이 유자관 같은 홍구 세력들이 김일손과 관련 살인들의 약점이 뭘까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게 사관이 기록한 사초예요. 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만드는 게 사초거든요. 사초를 모르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훔쳐보는 거예요. 그 중에 글귀가 사초 내용 중에 이 글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읽어봐, 저거. 읽어봐. 응? 조이제문. 오, 좋아요. DF를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응? 조이제문? 한글인들에게 막 틀려, 지금. 옆으로 가볼까요? 틀다니까 말 못하겠지. 뭐야, 읽어봐. 뒤로 가볼까요? 조이제문, 옆으로. 아니 말고. 저분 알아. 그 뒤에 분. 조이제문? 다 틀렸어. 잘라야 돼, 이렇게.
초나라 왕입니다. 항우가 진시황이 세웠던 나라, 진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의제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죠. 그리고 항우가 의제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항우가 왕이 됐습니다. 자, 일종의 뭐죠? 쿠데타죠. 네? 쿠데타잖아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게 됐다고. 이때 김종직이 꿈에 이 얘기가 스토리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기록을 김일성이 이 글을 문자잖아요. 의제를 갖다가 아쉬워하는 글들, 그 다음에 항우 서초폐왕이 왕위를 찬탈해가는 과정들을 애석하게 글을 표현하게 됐다고. 이 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글로 남기게 됐고 이게 사초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글을 유자광 같은 훈구 세력들이 이 글을 보게 됐죠. 조의제문에 대한 기록을 이때 연산군이 지배하는 시기예요. 이 두 개 사건은요. 연산군이 지배하는 시기에 이 글을 남기게 됐어요. 그 결과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 결과 김종직, 부감 참시, 돌아간 신분에 관을, 부자는 도끼 부자예요.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끄집어내서 도끼로 때려 부셔서 관을 열어서 그 시신을 다시 참했다. 즉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게 심각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누군가가 여러분의 조상의 묘를 갖다가 파묘해서 도끼로 여러분 선조들의 관을 때려 부셔서,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려 부셔서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드시 다시 일자로 맞춰 칼을 빼서 다시 시신을 베었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가 된가? 여러분 조상과 여러분 가문에 대한 누군가가 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이잖아.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자기 부모님과 조상의 시신을 갖다 훼손하는 것 되게 심하게 다룬다. 이건 가끔 이러지 않나?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을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 이러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참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게 참을 수 없다. 막 되게 막 저항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여기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요. 이게 조의제문으로 인해서 김종직, 부관참시, 김일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김갱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배를 가요. 제가 김갱필이 평안도로 유배 갔다 그랬지. 김갱필이는 누굴 만나 여기서? 평안도 희천에 가가지고 누굴 만났다고? 조광조를 만난다고. 조광조가 이렇게 됐어. 어떤 사람이냐면 조광조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 뭐 어느 정도 성리학에서 어느 정도 통달이 됐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조광조가. 되게 싸가지 없지. 젊은 시기가. 단 김갱필 정도는 내가 배워도 괜찮겠다. 근데 하필 김갱필이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따리 싸들고 가야지. 스승님 모셔야 되겠지. 이때 김갱필이 조왕자와 같은 사람들을 되게 친절하게 맞대하고 이게 유교를 되게 교육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사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조광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림으로 쏙 들어오는 이유가 김갱필의 유배 시기하고 되게 맞물려 있어요. 참고로 김갱필은요, 유배 갔고요, 갑자사 때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무오사 때 유배 갔고 밑에 있는 갑자사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누가? 김갱필이. 갱자가 되게 특이한 이름을 쓰죠. 잘 안 쓰죠, 요즘에는. 그 갱자가 넓을 갱자예요. 되게 특이한 한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반들은 갱자를 되게 많이 썼어요, 이름에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이름이 한글 표현하면 갱자가 좀 발음하기 좀 이상해지죠. 이게 무오사입니다. 자, 갑자사 보도록 하죠. 갑자사 갑니다. 자, 갑자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산군 됩니다. 이건 이제 연산군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자기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야. 예. 폐비 윤씨 문제입니다.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죠. 이때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상소문에 쓰지 않는 사람, 그 사약을 먹여 주장한 사람들 싹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왜 상소문 안 썼다고 나를 죽인다는 얘기지. 상소문 써서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걸 수수방관했던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약을 먹여야 됩니다. 죽였다는, 당연히 죽였다는 뜻입니다. 되게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요, 훈구 세력과 사림이 전부 다 피해자가 돼요. 그 이유는 훈구와 사림을 제거한 게 사화가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훈구도 제거가 된다고요. 왜일까요? 훈구도 제거할까요? 훈구가 훈구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권력을 내가 나눠 먹지 않겠다. 권력을 내가 독점하겠노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화는, 두 번째 사화는 훈구와 사림이 다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 갑니다. 기묘사화. 자, 중종 때입니다. 자, 보시죠. 연산군이 폭정을 하면서 결국은 쫓겨났죠. 그리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권력을 잡았어요. 반정 세력들에 의해서. 중종이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순서도 아니었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왕이 자리에 오른 거야. 근데 왕이라면 어떻게 최소한도 왕의 권력에 맞는 어떤 권한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종이 왕인데 왕이 행세를 할 수 있는, 왜? 주변에 있는 반정 세력들 힘이 키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명령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죠. 그 중종이 생각할 때 어떨까? 그래도 소위 내가 왕인데 전혀 입김이 작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되게 좀 섭하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을 하나도 안 먹혀주네.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때 중종이 문묘에 제례를 올리고 합니다. 성균관에 있습니다. 문묘는. 문묘는 뭐죠? 누구 제사 지내는 거예요? 공자님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공자님 제사 지내러 갈 때 항상 기념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성시입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은 보통 식년시라고 그러죠.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인데 여기는 일종의 특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유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별도로 보는 시험인데 이때 이제 조광조가 급제를 합니다. 알성시는 일에 끝나는 겁니다. 뭐 초시, 복시 이런 거 없어. 전시 이런 거. 일회로 딱 끝나요. 이게 되게 성경 유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시험이에요. 왜? 왕이 한 번 봐가지고 마음에 딱 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장원급제를 조광조가 먹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써보시오. 이런 거예요. 조광조가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썼어요. 이건 아니다. 왕의 권한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력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정치를 펼쳐야 된다. 거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이 새끼 잘 썼네 해서 장원급제 딱 먹었거든. 조광조가 정치에 딱 들어오는 거야. 30대 초반 나이에 벌써 넘버원의 자리. 그러니까 영의적은 아니지만 최측근 인사로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최측근 참모가 되는 거예요. 조광조에서 개혁 정치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훈구 세력이 너무 커졌다. 즉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76명 정도의 이윤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76인데 이윤을 삭제해요. 이윤이라는 말은 고위 관직을 얻었고 노비를 얻었고 토지를 얻은 거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이거 다 삭제시켜야 한다. 이게 조광조 개혁 정치예요. 이게 하나씩 드라이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책을 보세요. 373페이지입니다. 개혁 정치 보겠습니다. 이윤 삭제 몇 명? 76명. 향약 고을의 자치법을 제정하죠. 소학 보급, 어린아이들 꼭 읽어야 할 책, 천자문 띄우란다 읽어야 할 책, 소학. 소학을 되게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별명이 소학동자였으니까 조광조가 소학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했다. 그럼 혈량가 실시. 자, 혈량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혈량가가 뭔지.
추천입니다. 과거 시험이 아닌 사림들을, 우수한 사림들 추천해서 뽑는 시험들, 사림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꼭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관직을 수자는 거야. 혈량과 실시. 결국은 이 혈량과는 전부 다 사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17명 정도가 무시험으로 추천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소격서 페이지.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을 소격사라고 합니다. 아니, 성리학의 나라에서 무슨 도교입니까? 없애야 됩니다. 네. 소격설 폐지. 그다음 훈구 세력의 주초이양 사건으로 화순으로 유배되었다. 주초이양이란 남고는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갉아먹은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가 주초이양 4글자를 써서 갉아먹게 하였다. 그는 왕에게 바치게 하여 제거했다. 자, 봐봐요. 합치면은 주초가 되는 거고, 아니, 따로따로 하면 주초가 되고, 합치게 되면 조자가 되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잎에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감즙을 바르면 벌레들이 와서 이것만 갉아먹는 거야. 자, 이걸 이제 궁녀들을 이용해서 주초의양을 갖다 이파를 때다 왕에 갖다 줬다는 뜻이죠. 처음에 중종이 뭐야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에이 뭐야 이거 유치하게. 그런데 점차 이게 거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씨가 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염증이 염증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염증 나게 됐던 건 경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종은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됐잖아요. 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조광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연이에요.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광조만 하는 사람이 없죠. 자, 경연을 하러 갔어요. 경연을 갔는데 왕이 딱 사정제를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자기 조광조가 갔는데 스승이 왔는데, 자 사정전에서는 왕과 신하 관계야. 그죠? 왕의 업무를 보는 거죠. 근데 경연의 장소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제제가 되는 거예요. 전하, 내려오셔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앉자는 거예요. 마주보고. 위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얘기야. 약간 왕이 어떻게, 약간 기분이 상했지. 야, 그래도 소위 내가 왕인데, 뭐, 내려오라고? 내려갔지? 그러려니 하고, 앉아서 서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경연. 그 연자가 대자리 연자야. 대나무 자리를 처음 깔고 유교 경제를 가르쳤다 경연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대자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름철에 가끔 대나무로 만든 그 방석들 가끔 앉아보죠. 어때요? 차가운 성질이 있죠. 졸리긴 좀 힘들죠. 되게 차가워서. 그죠? 무릎을 꿇고 서로 하는 거야. 이때부터 약간 왕들이, 중종이 약간 조금씩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도 내 속이 왕인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왕인데, 이게 일종의 뭐죠? 이런 부분이 쌓이던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광조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다. 을사사 갈게요. 을사사 좀 지웁시다. 을사사 쓸 게 없네. 을사사 좀 지워볼게요. 자, 이건 파평윤씨들입니다. 대윤과 소윤, 윤인과 윤원영 보겠습니다. 자, 인종을 낳았던 대윤, 윤임의 누이가 인종을 낳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왕비가 죽어버리면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고 할 겁니다. 윤인 집안이 비상이 걸린 거죠. 자기 조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 윤임 집안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왕이면 윤씨 집안의 처자를 갖다가
왕비를 들은 게 낫겠다. 모르는 집안보다는. 그래서 윤원영의 누이를 갖다가 왕비를 맞이하게 간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이가 이 인종을 꼬맹이를 갖다가 키워요. 꼬맹이 때부터 젖먹이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종이 성장할 쯤 됐을 때 이 윤원영의 누이가 왕자를 출산하게 돼요. 이게 훗날 명종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제. 왜냐면, 친아들이 하나 생겼고, 친아들이 아닌 같은 윤씨지만 인종이 생겼고, 여기는 유님 세력이야. 무슨 일? 이 조카들을 서로 왕위에 옹립하려고 하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님이 인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윤은영을 지방으로 자천되고 약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아이러니하게 인종이 2년이 채 안 돼. 1년 몇 개월 만에 죽게 돼요. 그럼 뭐 1년 만에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죠? 1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소인이었던 윤원영이 조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윤원영의 누나가 유명한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윤원영이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윤원영은 유님 세력을 제거하고 윤원영이 권력을 잡고 윤원영은 또 자기 형마저도 제거해버려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다음에 윤원영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게 뭐 할까요? 매간매직도 해요. 관직을 사고 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매간매직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관직을. 그럼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지방고 내려가면 어떡해? 그 본전을 뽑기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수탈을 엄청나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매간매직한다. 또 이런 사례도 가끔 나옵니다. 윤원영 집에서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건축물이요, 건물이요. 냄새는 음식 썩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속된 말로 처먹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원영 집의 문턱에는 모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줄을 섰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윤원영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 늘어나는 건 건물이에요, 윤원영 집에.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것은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했더라. 얼마나 내분을 갖다 바쳤으면 먹지 못하고 음식을 다 버렸겠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뭐 냉장고, 냉동시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썩죠. 자, 이렇게 해서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74페이지로 갑니다. 사료 알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제문 봅니다.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에서 경산으로 향하여 답객에서 자는데 꿈에 신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훤칠한 모양으로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초나라 희왕 손자 심인데 서초패양 항우에게 죽어 침강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가 사람을 지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드디어 글을 지어 조의를 표합니다. 김종직의 조의제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어디에 실렸다고요? 사초에다가. 누가? 그의 제자 김일손이. 이걸 누가 시비를 걸었다? 훈구세력이었던 유자강이. 왜?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자 이걸 빌미를 삼아서 살인을 탄핵하는 빌미가 되게 되었다. 자, 주요 사건 갑니다. 연산군 갑니다. 무오사 갑니다. 김종직 부관 참시, 김일손 처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조의제의 문을 핑계 삼아서, 그죠? 네. 갑자사와 김경필이 살해됐습니다. 김경필이 무오사 때 유배갔고 갑자사 때 김경필이 살해됐습니다. 밑줄 그을까요? 김경필을 죽은 시기는 무오사가 아니라 갑자사라는 거예요. 색깔 좀 칠해주세요. 함정 되게 많이 파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오사 때는 유배갔고 갑자사 때는 운명이 끝났습니다. 네, 갑자사 때 누구를 아까 가르쳤다고 그랬죠? 평안도 희천에 가가지고 조광제를 갖다가 가르쳤다. 문화상이 됐다. 학문을 전수했다.
이때 한 명에는 부관 참시됐다. 한 명에는 부관 참시됐다. 부관 참시란 돌아가신 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목을 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사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랬죠.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정재가 영화배우 되게 멋지게 나오죠. 되게 유명한 말 남겼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관상가에게. 그렇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건 결과를 아는 시나리오의 내용일 뿐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죽을 때까지 그냥 죽어요. 그냥 사형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 그냥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의 같은 사람들이 부관 참시형을 당하게 됩니다. 연산군 때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강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업문으로 쓰이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켰다. 밑으로 긋죠? 한글 교습 중단. 상소문이 전부 다 한글로 날라오니까 앞으로 업문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각도의 최흥사, 최청사를 파견, 미녀와 양마, 질이 뛰어난 말들을 취하고 성균관 학생들을 몰아내고 대학교에다가 놀이터로 삼았다. 이때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연산군은 떠오르는 단어가 흥청? 네, 흥청망청이죠. 관청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미녀들과 양마를 전국에 파견시켜 양마를 가져오게끔 하는 것들이죠. 예. 좋게 표현하면 멋지게 사는 사람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한나라의 국왕이 이래서는 안 되죠. 이민정치를 해도 칭찬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나쁜 짓만 골라서 있으니까. 처용무를 풍두무로 개칭했다. 이건 이제 7급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궁궐에서 추는 춤을 갖다 처용무라고 불러요. 근데 한간 김처선이 되게 당상간의 높은 벼슬을 차지해요. 환관인데도 불구하고 4명의 선조 앞에 선대 임금 4명인가 모셔요. 나이가 그때 70이 넘었을 거예요. 되게 그 당시 70이 넘어 되게 고령의 나이죠. 연산군의 그 만행이 너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작심을 하고 나갑니다. 아침에 그 출근할 때 와이프한테 나 저녁에 못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요. 와이프가 되게 느낌이 왔지. 제 양반이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퇴근 못해요. 죽었어요. 연산군을 따지죠. 전하, 역대 임금에 이러신 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만행을 저질러 연산군이. 별의별 짓 다 저질러요. 하여튼. 악행은 다 저지르는 거야.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연산군이 그냥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상선내시라 부르거든요. 김처선이 되게 유명한 상선내시란 말이야. 내시 중에 최고 높은 벼슬자리를 얻었다고. 상선내시라고 한다. 이런 나무에다 묶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를 묶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화살을 가져오너라 해서 피를 당겨서 칼로 쏴 죽여버린다. 할아버지 뻘이에요. 여러분한테 할아버지 뻘 되신 분을, 나약하신 분을 충원을 하는, 고언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화살로 쏴 죽이면 이게 사람이에요? 뭐 싫으면 나가세요. 더 이상 이렇게 그냥 좋게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그래서 김처선의 첫 자를 앞으로 한글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 쓰지 못해. 이름도 그렇고 궁궐에 쓰는 용어 다 바꿔야 돼요. 네, 첫 자를 한동안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첫 자 들어간 그 말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왕이 수준이 미달이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처용무를 풍두무로 개칭했다. 궁궐에 추는 추름이 처용무에서 풍두무로 바꿨다. 신원편 우리 국어에 잘 나와요. 별표. 입은 할을 가져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길이 간직하면 어딜 가나 마음 편하리. 즉 자가를 물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원론을 탄압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중종 갑시다. 삼포해란과 비변사. 제포, 부산포, 연포의 애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삼포해란이 이후에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되게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비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비변사가. 비변사는 봐요. 원래 국가의 충사를 결정한 게 어디야? 의정부잖아. 정도전이 만든 게 이거잖아. 국가의 충사를 여기 결정합시다. 왕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리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비변사가 이걸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비변사는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국방에, 즉 변방에 문제가 생길 것 대비해서 만든 부서가 비변사였단 말이에요. 여진족이라든가 왜군들이 쳐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주 핵심 기구가 비변사를 출발했다. 그런데 훗날 비변사가 국가의 모든 결정사항을 다 결정하는 중심기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왕실의 결혼 문제, 공주라든가 옹주라든가 왕자라든가 이런 애들이 결혼하는 문제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간섭했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죠.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삼포이해단을 계기로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지금 중종하고 있어요. 자, 봐봐. 그렇다면 봐봐. 삼포를 개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세종대왕이야. 조건이 뭐예요? 계약주야. 조선의 세종과 대마도조 약수관계에서 계약조를 한다고. 자, 애구들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우리 서해안, 남해안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세종대왕이, 조선 세종대왕이 대마도주하고 약속을 한다고. 당신의 권한을 줄 테이니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는 자가 온다면 이건 무조건 얘들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포가 개항됐다고. 이걸 약속으로 길미로 해서. 그리고 세사미도 200성만 주기로 됐다고. 세사 1년에 사 줄사자 무역량이 쌀과 콩 조합 합쳐서 200성만. 그리고 여기에 예인들이 60명이 거주. 근데 이 자식들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부산포, 연포, 제포 여기서 난을 일으켰다고. 이걸 계기로 비변사가 이제 드디어 임시기구로 출발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면 수치체제 개편. 양반호를 군역에서 제외하고, 자, 중정 반정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특혜를 가져가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왕을 만들었으니까. 군역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양반 자제들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중조 반정이고. 상민의 직접적인 군역을 1년에 군포 2필로. 상민의 직접적인 군역을 1년에 군포 2필로 대체한 군적수포제를 실시했다. 군적수포제는 즐겁습니다. 군적수포제는 좋은 제도예요? 아니면 악법이에요? 악법이잖아요. 군대 안 가기 위해서는 군포 2필만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2천만 원 가져와 보세요. 대립군 사가지고 군대 보내고 1,000만 원 내가 먹을게요. 병무청에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악법 중에 악법이 군적수포제라고요. 서원 건립,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합니다. 누구를 제사진에게서? 우리나라에 성략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양이죠.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륜행실도 갑니다. 왕명이가요, 장유소와 붕우에 대한 윤리를 만든 책입니다. 이륜행실도. 군적수포제 이륜행실도 묶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군적수포제를 실시했던 시기 사실 가져오는 건 중종 시기에 다른 업적을 선택지 골라내라는 게 공무원 시험의 구급문제 수준입니다. 자, 예전 시험에 30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다 맞으라고 주는 거. 이렇게 되면 되게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업적의 내용을 가지고 이 왕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을사사가 발생했다 합니다. 기묘사화로 좀 수정해 주세요. 오타가 있습니다. 을사사가 발생이 아니라 기묘사화로. 제일 밑에 겁니다. 5번 지문입니다. 374의 제일 밑에 지문, 을사사가 아니라 기묘사가 발생됐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명종 봅시다. 끝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오케이? 동의?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집에 빨리 가기도 어려워. 뭐 한 10분 더 있다가 좀 마무리하고 갑시다. 명종 갑니다. 을묘해변. 예인들이 70여 개 배를 몰고 단량표, 해남군 북평면에 급습, 전라병사와 장부사를 살해하고 전라남도 영암 지역까지 침입했다. 이걸 계기로 비변사 상사가 됐다 밑줄 긋습니다. 비변사 상사가 됐다. 을묘예변을 계기로 비병사가 이제는 임시기구에서 상사라가 되었다. 명종 때입니다. 중종 때 임시기구, 명종 때 상사라. 사획서원 갑니다. 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풍기군수 이항이 백운동 서원에 대해 사획,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1550년 명정도 소수 서원으로 간판을 바꿔줬습니다. 백운동 서원 밑줄, 소수 서원 밑줄. 사획하였다. 사획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서원에게, 요즘 치면 학원이야, 사립학원이야, 쉽게 요즘 치면 여기에다가 책도 줬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책 다 사서 보잖아요. 공짜로 줬다는 거야. 책도 공짜로 줬다는 거야. 땅 짓고 헤엄치겠지, 서원들에서. 책,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노비, 이걸 주게 됐다는 거야. 그냥 측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공짜로 줬다고 봐야 되겠지. 플러스 여기 학생들 군역 면제, 군역을 면제해줬다. 군역을 면제했다. 플러스 이익이 나는 것을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면해줬다. 면세. 서원에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됐다. 자, 서원의 특혜가 있는 만큼 국가의 조세 수입은 증가될까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하죠. 예. 형평성의 논리 안 맞는 거죠. 그죠?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요. 임꺽정의 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발생. 성리학의 유익과 관념화가 됐다. 무슨 성리학을 적어야 돼? 위에다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쉬운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 쉬운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이지. 명종 때 어려운 성리학. 나라가 건국되고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 그래서 쉬운 성리학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성리학이 살짝 적어야 되거든요.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되었다.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됐다. 어려운 성리학 뭡니까? 줄이, 주기. 간념하여 색깔펜 좀 칠해자. 간념하여 색깔펜 좀 칠해봐.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간념화가 되더라는 뜻이죠. 그죠? 아니, 줄이, 주기 배우다 어디다 쓸 거야? 그죠? 관념화 되더라는 거죠.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공부만 하더라는 거죠. 선조 갑시다. 살인파에서 동인과 서인이 붕당이 처음 등장해서 붕당이 동그라미 쳐봐요. 네. 훈구가 15세기에 들어왔고 16세기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들 둘이 싸운 것도 우리 뭐라고 그러더라? 사흘하더라. 누가 승리했어요, 여기? 훈구가 승리했어요? 살인이 승리했어요? 자, 훈구와 15세기, 16세기 살인이 둘이 싸웠다고. 이걸 사흘화 한다고. 그 16세기 살인이 지배했어. 그럼 사의 승자는 누구야? 응? 훈구? 살인? 훈구가 승리예요? 그런데 16세기 살인이 지배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자연도태됐다. 그 결과 살인이 지배하게 됐다. 16은 살인이 지배하는 시기가 됐다. 자, 살인 내에서 다시 붕당이 이루어지더라.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자, 붕당 봅니다. 동인, 서인 이렇게 쪼개지더라. 동인은 주로 영남 쪽. 이 사람들은 서울, 경기, 기호지방 사람들이 나눠지더라. 자,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더라. 다시 이 사람들은
노론과 소는 쪼개더라. 앞으로 붕당사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끊임없이 공부해야지. 기초적인 거 잡아야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따라 한번 해봐. 동서남북 노소. 따라 해. 내 선창할 테니까. 안 해? 다시 하자고. 다시 할게. 선생님이 한 5번만 할 거야 내가. 동서남북 노소. 크게 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동서남북 노소.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2번 생략해서. 동서남북 노소.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갈 때 암기하고 가라고. 동서남북 노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동서남북 노소. 동서남북 노소. 여기 셨잖아요. 요건 내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은 아웃라인만 잡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조 전랑직 쟁탈전, 심의겸과 김효원. 아이씨, 다음 시간 할 때 얘기 나온다. 봐. 동인과 서인이 쪼개진 원인이 나온다, 이게 원인. 이조 전랑직 문제다. 이조 전랑직은 쟁탈전 때문에 그렇다. 이조 전랑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 전랑은요. 엄청난 권한, 이건 나중에 합시다.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에 볼게. 여긴 김효원, 여기 심의겸. 이 두 사람이 임기를 1회만 넘기지 않고,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2회까지 계속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조 전랑직, 다르게 표현하면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는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오품의 정당과 정육품의 자랑과 이걸 합쳐서 이조 전랑이라 불러요. 정당과 자랑을 합쳐서 이조 전랑이라 불러요. 이 사람들이 막강한 인사권을 행동하게 되니까 서로 동인과 서인이 권력을 잡으려 노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쪼개지더라. 그래서 이걸 신진살임, 이걸 기성살임 이렇게 한다고. 네. 왜냐하면 심의겸은 명종비의 오랩이란 말이야. 명종비의 오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성살임이라 보는 거고, 김효원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에요. 물러나세요. 왜 이렇게 왕족의 근친들이 와서 정치하십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의겸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새끼야, 나 과거 시험 급제해서 온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조 전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과거 급제자만이 이조 전랑직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심의겸이 김효원을 막 비판하는 거지. 이씨, 나 과거 급제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왕족이라고 명종비의 오랩이긴 하지만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때 김효원이 이제 심의겸으로 김효원이 비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명종 때 윤원영 집에 자꾸 들여다니면서 식객노릇 했다는 거야. 밥 얻어먹으러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의겸이 야, 무슨 밥은 밥이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권력 하나 달라고, 자리 하나 달라고 쫓아다닌 거 아니야, 새끼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김효원도 공격할 거야. 무슨 소리야. 네 잘 알잖아. 윤원영이 최고 건세가인데 오라먹고 가라면 가야지.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뺄 수 있어? 그것뿐이야, 자식아. 그런 거 없어. 나 과거 시험 합격해서 급제온 사람인데 왜 가서 관직을 탐하겠다고 쫓아다니냐,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누가 싸우는 거예요? 김효원과 심의겸. 즉 크게 보면 붕당인 동인과 서인 싸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자, 정혜리 모반 사건 가겠습니다. 정혜립은 원래 서인 출신입니다. 이의가 천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인이 됐지만 선조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왜 안 좋아하는지 봐봐. 선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앙토사상, 조선의 땅은 다 누구 거라고? 왕이 내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혜립 봐보자. 정혜립은 생각이 달라요.
세상은 공물이라는 거야. 왕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적인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조선의 땅이라고 보는 거야. 생각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의견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결국 정예립이 관직을 때려치고 전라북도 고향 전주로 내려가게 되고, 전주에서 가까운 전라북도 진안 죽도라고 하는 곳에서 대동계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계를 조직해서 애구의 침입이 왔을 때 격퇴하기도 하고 전라도 관찰소로부터 훈포장을 받기도 하게 돼요. 나름대로 어떻게 애구가 침입했을 때 적을 물리치는 일정한 공을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서인들이 봤을 때 정예립은 자기 붕당을 배신하고 넘어간 사람이야. 특히 이의가 추천한 이 일을 배신한 거야. 그래서 정철이 나서게 돼. 송강 정철, 아까 삼인국 관동별로 썼던 정철이 정신이기도 해. 서인의 영수를 배신하기 위해서 정철이 나섭니다. 정예립을 모반 사건을 봅니다. 왜? 태종 이후로부터 사병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 무조건 영모로 봐요. 그런데 정예립이 사병을 모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병 모집은 결국은 영모 행위로 몰아서 이 사람을 결국은 탄핵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정예립은 많은 사람이 1000명 이상 희생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이 1000명 이상 희생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다 죽은 사람, 영모에 관련 사람을 죽인 사람을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정예립은 그걸 넘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정예립은 본인이 와서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졌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큰아들과 함께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떳떳하게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짱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얘들 죽이지 마세요.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이걸 기피하고 본인이 자결로서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붕당이 쪼개져서 봐보자. 쪼개져 아니면 봐보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물어볼게. 정예립이 물러났지만 사병을 길렀고 애구를 격퇴했다. 되게 공을 세웠죠. 자, 이거 사병을 길렀기 때문에 또 애구를 격퇴했기 때문에 영모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영모 같아요? 아니면 공을 세운 것 같아요? 답이 없어.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에는 사병을 기르게 되면 영모야. 태종 때부터. 근데 그 사병을 애구를 격퇴하는 데 있어서 관찰사로부터 훈포장을 받았어. 영모가 아니에요. 아니, 깊이 생각하지 마. 짧게 생각해. 그냥 답이 없다니까. 뭐야? 영모 같다. 뭐 같아요? 영모다. 영모가 아닌 것 같다. 애구를 격퇴했으니까 뭐 같아요? 영모다. 아닌 것 같다. 뭐 같아요? 영모 아닌 것 같다. 답이 없어요.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처럼 생각이 다르듯이 봐보세요. 동인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야. 자, 봐봐. 남인들은 온건파야. 영모가 아니라고 본 거야. 북인들은요, 강경파야. 죽이자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물어봐. 시험장에서 남인이 온건파인지 북인이 강경파인지 물어본다고. 강경파는 뭐야? 죽이자는 얘기잖아. 영모니까. 여기는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잖아. 자, 봐봐. 애국이 좋아. 우리 남과 북이 쪼개져 있지. 남북한이. 남쪽 사람이 온순합니까? 북쪽 사람들이 온순합니까? 우리 남쪽에 살잖아. 팔이 안쪽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순한 사람들이잖아. 북쪽 애들이 어떻게? 북한 애들이 좀 강하지 않아? 발음도 악센트가 되게 강하잖아. 남조석이 에미나이들 막 되게 발음이 세잖아요. 얘들이 뭐예요? 북인이보다 강경파, 남인은 온건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당대에서 서로 갈라야 되는데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붕당이 나타났다. 남인과 북이로 쪼개졌다. 그 다음에 정철의 건재의 사건 보자. 오이씨, 많아진다. 끝내고 갈래 했더니 많아진다.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자, 여기 정예립 모반 사건, 여기서 밑에 적으면 돼. 정예립 정철의 건재의 사건. 이쪽 끄집어내보자고. 정철이 정예립 모반 사건에 공을 세워서 자의정의 자리를 찾아갔어.
영의정 이산해, 이 사람은 동인, 우의정, 유성룡, 동인. 그 다음에 좌의정, 정철. 자, 삼정승 안에 들게 되면 시무책을 왕에게 건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좌의정인 정철이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이산해하고 유성룡에게 협조를, 자문을 구합니다. 자, 내가 내일 아침에 궁궐에 출근해서 왕에게 이런 시무책을 건의해야 되는데 어떤 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물어본 거예요, 선배들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뭐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아직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선조가 지금 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임진한테 가장 임진한테 큰 공을 세웠던 나는 강해군이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지. 경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강해군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하는 것도 건의하게 됩니다. 왕이 물어보자마자. 이때 이산해 대감은 어제 지금 술병 났다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안 한 거야. 입궁하지 않은 거야. 유성룡 대감은 가긴 갔는데 왕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서 거부를 하게 돼요. 아직 선조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때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이때 조선의 왕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45세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자가 책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자 책봉하지 않고 죽게 되면 권력 다툼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세자를 책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성룡이 저 나이 아직 보령에 새 장가를 가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서 여기서 새로운 왕자를, 적장자를 출산하셔서 생산하셔서 그 사람을 세자로 책봉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역을 써주죠. 선조가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지? 그럼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훗날 선조가 나중에 10대 후반에 16세 되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요. 또 기가 막힐 일이죠. 그 결과 어쨌든 간에 강해군이 세자로 책봉되게 됐어요. 이게 일종의 건저희 사건. 건저희란 말은 세자의 자리를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건저희 사건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의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입니다. 정혜리 모건 사건,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이렇게 붕당에 이르한 이유는 뭐라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 문제예요. 꼭 기억하실 것. 붕당에 살짝 쳐볼까요? 붕당에 나타난 이유, 사건의 처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강경하게 할 것인지 온건하게 할 것인지 관련된 부분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임질왜란 이후 북인이 주도하였다. 북인의 동원에 칩니다. 정인홍, 각제유 등이 강해군과 더불어 의병활동을 주도, 강해군까지 전국을 주도하였다. 5번 난이도 올라갑니다. 살짝 하시죠. 해령에서 북방입니다. 해령에서 여진의 추장 니탄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물론 제압했습니다. 선조 때입니다. 시기를 물어볼 겁니다. 자, 강해군 갑니다. 자, 개혁정치, 전후복구사업, 양전사업 밑줄 그었습니다. 양전사업은 토지를 측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질왜란을 계기로 토지단에다 소실됐다고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대동법 시행 별표 5개 이미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정규 레귤러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실리외교 추진 별표 갑니다. 명과 후금 사이 중립외교를 통해서 실리외교를 태특했다. 북인이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그 다음에 강해군 실청 혜태 변척소 사건. 혜태 변척소 사건. 강해군 때는 정인홍의 주장으로 남인의 추앙을 받은 해제 이연적 해제 동그라미 쳐요. 태계 이양에서 태계 태자를 동그라미 쳐요. 해제 이연적과 이양을 문묘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균관 유생들을 축출한 사건을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인홍은 청금록이 삭제되었고 인조반정으로 정인홍도 처형되자 학파 전체가 쇠락, 남명조식도 문묘에 배양되지 못하게 되었다. 남명조식의 애제자가 정인홍이 됩니다. 이거 국가직 기출문제 한 5년 됐겠네요. 그 다음에 개축옥사,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에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 도덕적 비막, 일명 이걸 폐모살제 사건이다. 이 폐모살제 사건은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의 배경이 됐었습니다. 네, 폐모살제 사건을 땡땡하시고 인조반정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되었다. 결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이 참여한 인조반정으로 결과적으로 강해군은 몰락하고 말았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았던 인조갑니다. 인조부터 효정까지. 인조하고 효정은 부자지간입니다. 그죠? 자, 서인과 남인의 공존 관계를 유지. 서인은 남빈 일부와 연합정국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살림이 찍었습니다. 인조 시기에는 살림이 여론을 주도했다. 살림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이 병권을 펼쳐갑니다. 서인 정권들이 병권을 장악했다. 자, 우리 인조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병자호란이죠. 그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국가의 난을 엄청 겪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집권자인 서인도 물러나야 돼. 근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서인 정권이 병권을 장악했다. 의형청, 총류추청, 어영청, 총류청, 수호청을 설치, 그들의 권력 기반을 삼았다는 겁니다. 서인들의 권력 기반 오군영을 장악하게 되었다. 됐죠? 오른쪽에 이황과 이인은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한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되고 모르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하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양 부분에 보시면 동방의 주자라 칭했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동방의 주자라 칭했다. 그러면 이의 제자들도 좀 그렇지 않나? 이는 뭐라고 했을까? 이의 제자들이 동방의 공자라고 주장해요. 이는 동방의 공자로 빠져있는 것 같아. 적어놓으세요. 이 쪽에다가 동방의 공자라 했다. 이양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동방의 주자지, 주의라고 본다는 거. 성리학의 주자가 만들었던 그 성리학은 원조가 공자님의 유학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동방의 공자님이시여, 우리 이는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